안녕하세요. 글을 처음 남겨보는 40대 남자입니다. 최근에 속 시원한 일을 겪으면서 저도 사연 하나 올려봐야지 생각하고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네요. 살면서 그놈을 떠올리면 처음 몇 년은 이가 갈리고 뼈마디 하나하나가 시려왔어요. 언젠가는 내가 그놈에게 살 떨리는 원수를 갚아줄 날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1년 전에 그 원수를 갚게 되었습니다. 그 원수 같은 놈을 처음 만난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벌써 20년도 훌쩍 넘은 일이지만 그때 일만큼은 억울하고 서러워서인지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저는 부모님이 8살 되던 해 이혼을 하시고 할머니 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라서 부모님이 왜 이혼을 하셨는지 기억은 잘 못하지만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렸던 것은 기억이 나네요. 그런 날이면 온 집안의 물건들이 하늘 위를 날아다니며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장롱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한참 두 분의 고성이 오고 간 뒤에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뒤에야 장롱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큰 소리가 오가지 않은 할머니 댁이 마음에 들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할머니 댁에 보내놓고 매일 술로 사셨어요. 결국은 제가 12살 때 간경화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엄마는 아빠의 이혼 후에 다른 분과 재혼하셔서 이복 동생을 낳았죠. 그런 상황이니 제가 갈 곳은 할머니 댁 말고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키우시면서 작은 분식집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을 시장 옆에 작은 건물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나마 고정 수입이 있으니 저를 키울 여력이 있으셨죠. 그래서 언제나 저를 길러주고 보살펴주면서 예뻐해 주신 할머니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달랐어요. 어려서 부모님과 살면서 받을 수 없던 애정을 그때 할머니에게 받으며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 덕에 엇나가지 않았던 것 같네요. 새벽에 일어나 할머니가 조용히 집을 나서시면 저도 벌떡 일어나 할머니 가게로 함께 갔습니다. 철이 들면서부터는 할머니의 일을 돕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어린 네가 할 일이 아니라며 한사코 말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머니를 돕는 게 너무 즐겁고 또 행복했었어요. 일을 도와드리고 후딱 씻고 학교로 달려가고는 했죠. 그럴 때면 할머니께서는 제게 말하셨습니다. 현수야,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게 할머니는 제일이야. 그래야 나중에 네가 잘 되지. 네, 할머니.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공부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는 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가져가면 할머니는 활짝 웃으시며 말하고는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현수가 또 상장을 받아왔네. 귀여운 내 새끼. 현수야, 할머니는 말이야. 네가 희망이야. 이렇게 떡하니 상장을 벽에 걸어놓으면 시장 안악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니? 나는 딱 그 맛으로 산다. 너를 키우는 맛으로. 잘 자라줘. 고맙다, 내 새끼. 그렇게 말하며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할머니, 저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효도할 거예요. 그래, 장하다 우리 손주. 꼭 성공해서 잘 살 거라. 할머니의 한마디가 저를 웃게 하고 저의 한마디가 할머니의 보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에게 사랑받고 학교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딱 여름방학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던 고2 여름, 그놈이 우리 반으로 전학을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의 여름은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그놈이 교실로 들어설 때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녀석의 반항기가 가득 실린 날카로운 눈빛에 당황하기도 했죠. 당시 텔레비전에서는 일진의 행패와 학교 폭력 문제를 자주 다루었습니다. 교실로 들어오는 그 녀석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학을 오면서 첫날부터 교복 바지를 딱 줄여입고
교복 단추는 몇 개나 채우지 않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교탁 옆에 서서 모두를 하찮게 쳐다보는 눈빛에 저 녀석은 일진이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 정도였죠. 전학 온 첫날부터 학교에는 그 아이가 사고치고 전학 온 게 아닌지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녀석에게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희 학교에는 당시에 학교를 주름잡는다는 일진이라는 애들이 없는 몇 안 되는 학교였습니다. 있어봤자 조금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해야 하나? 명랑하고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도였지 사회 문제가 되는 그런 친구들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잘 노는 그 아이들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죠. 친구들과 잘 놀면서 공부까지 항상 상위권이니까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신기해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같은 중학교 출신으로 중학교 때부터 친하던 녀석들이라 저희 집 가정 환경도 잘 알고 할머니와도 잘 아는 녀석들이었죠.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종종 할머니의 분식집으로 가서 떡볶이도 먹고 공부도 함께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니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더군요.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해야 했지만 늦게까지 홀로 장사를 하는 할머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말을 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고는 했죠. 딱 그 녀석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평범하게 지냈었습니다. 확실히 그 녀석이 전학을 온 뒤 밤 분위기가 낮게 가라앉았지만 친구들과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과 함께 놀아주고 사고 쳐주는 친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녀석은 얌전히 교실 뒷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녀석이 가끔 하는 행동은 고개를 빼꼼히 들고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를 지켜보는 정도였었죠. 제 성격상 그런 녀석이 처음에는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전학을 와서 학급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몇 번 말을 걸면서 그 녀석과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겉모습은 껄렁껄렁해도 속은 정반대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할머니께서 항상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요. 저는 살며시 그 녀석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우여가, 나는 김현수라고 해. 벌써 전학 온 지도 며칠 된 것 같은데 이제야 인사를 하네? 잘 지내보자. 그 녀석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숙이고 있던 몸을 똑바로 세우고서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 반갑다. 네가 잘 지내보자고 하니까 나도 너랑 잘 지내볼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생각보다 나쁜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왔지만 왜 전학을 오게 되었는지는 제게 말을 안 하니 저도 딱히 물어보기가 그렇더군요. 그래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나 보다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하고 더 그 녀석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쁜 녀석이 아닌 걸 알았으니 저는 저와 친한 친구들을 소개해주면서 다 같이 친하게 지내보자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과 제 친구들과 함께 뭉쳐 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부터 그 녀석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꺼려진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잘 지내보자 말하며 친구들을 다독였어요. 그렇게 그럭저럭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다가 여름방학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라고 해봤자 잠깐 일주일 정도 쉬다가 학교를 다시 나와야 할 게 무의미했지만 그래도 밤 10시까지 하는 야간 자율학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방학 일주일 동안 자신의 집 별장으로 놀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렵다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할머니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수술을 미루고 미루다가 제 방학에 맞추어서 수술 일정을 잡으셨죠. 그래서 방학 동안 제가 할머니의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못 갈 것 같아. 할머니 허리 수술이 잡혀 있어서 내가 간병을 해야 할 것 같아.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와. 제 사정을 모르는 그 녀석은 왜 간병을 네가 해? 라는 의문의 표정을 저에게 짓더군요. 야, 왜 할머니 간병을 네가 하고 그래? 사람 써. 그럼 되지. 부모님께 사람 붙여달라고 해.
저는 그제서야 그 녀석이 제 집안 사정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아, 나는 부모님이 안 계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어서 간병을 붙일 사람이 없어. 돈도 그렇고 내가 하는 게 더 낫지. 다른 사람은 할머니가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아직도 그 녀석이 그때 짓던 그 오묘한 미소가 머리에 잊혀지질 않네요. 뭐랄까, 기분 나쁘게 한쪽 입꼬리만 살짝 들어올리는 그런 미소 있잖아요. 친구들은 제가 별장에 가지 못한다고 하자 친구들도 별장에 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때까지 그 녀석은 제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저 말고 제 친구들은 다들 잘 살았거든요. 한 녀석은 부모님이 건물 상가 임대업을 하셨고, 다른 녀석은 대기업 간부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 다른 친구는 부모님이 한의원을 운영하는 등 집도 잘 살고 놀기도 잘하는 녀석들이라서 저희 집도 당연히 그 정도 수준인 줄 착각했던 겁니다. 친구들은 항상 저를 중심으로 모였기에 그 녀석 눈에는 제가 리더처럼 보였나 봅니다. 자신은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셔서 부자라느니 그런 이야기를 자주 꺼낸 시점이 바로 딱 그 여름방학 사건 뒤부터였습니다. 야, 그거 아냐? 우리 아빠 회사에 부모가 다니는 애들 여기 몇 명이나 있는지 한 3명은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 알려줄까? 그 녀석은 꼭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그 기분 나쁘게 한쪽 입꼬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분 나쁜 미소가 보기 거슬렸지만 굳이 그 녀석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그런 걸 알아야 하는 거야? 부모가 뭘 하든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 녀석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말했죠. 야, 너는 그래서 안 된다니까. 부모가 하는 일은 계급이야. 우리 아빠는 사장, 그 녀석 아빠는 우리 아빠 따까리. 그러니까 그 녀석은 내 따까리도 되는 거지. 그 녀석은 그런 말을 정말 쉽게도 내뱉는데 어이가 없었죠.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거기는 엄연히 직장이고 여기는 학교인데 그렇게 연결짓는 건 무리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그 꼬락서니로 사는 거야. 야, 학교는 졸업하면 끝이잖아. 사회에 나가면 결국 돈이 최고야. 권력이라고. 제 친구들은 그 녀석이 그런 말을 할 때면 그 녀석에게 한 소리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최우혁, 너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안 배웠냐? 우혁이 너 현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기분 나빠.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도 그런 식 발언은 듣기 거북하다. 친구들이 정색을 해도 그 녀석은 자신의 집에 돈이 많다는 자랑을 하는 건 도를 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녀석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았고 주위의 친구들이 그런 녀석밖에 없었으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툭 한마디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잠시 잠잠해지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그 녀석과 손절하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이 없었죠. 급식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몸장난을 치면서 놀았습니다.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제 손이 그 녀석의 턱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녀석이 대뜸 제 멱살을 잡으면서 주먹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나를 치려고 해. 네가 잘해주니까 진짜 친구로 보여? 친구들은 그 녀석의 팔을 붙잡고 말렸죠. 이게 진짜 적당히 안 하냐? 내가 전에 현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와, 진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입으로 내뱉으면 다 말인 줄 알아? 친구들 눈치를 봐서 그런지 그 녀석은 제 멱살을 잡은 손을 놓더라고요. 그런 일이 늘어나고 그 녀석이 그룹에 끼어든 이후로는 저희는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한꺼번에 떨어지니 친구들은 점점 그 녀석하고 따로 뭉치기 시작을 하더군요. 야, 그냥 예전처럼 우리끼리 모이자. 우혁이가 끼고 나서는 분위기도 너무 험악해지고 애가 현수 무시하는 것도 보기 싫다. 나도 그래. 전에는 같이 모이면 공부도 하고 했는데 우혁이가 끼고 나서는 매일 놀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팍 떨어졌어. 부모님께 한 소리 들었다. 그냥 전처럼 모여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내자.
그래도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무자르듯 자를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려주면 그 녀석도 달라지지 않을까 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안 놀아주면 저 녀석 예전처럼 혼자 지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혁이 따시키는 거랑 뭐가 달라? 친구가 되었으니까 잘 말해보자. 아직 뭐가 잘못된 일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 제 말에 마음이 안 내켜 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친구들은 알겠다고 하면서 무마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안 사정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고 있었으니 제가 집으로 간 뒤 사정은 더욱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친구들은 점점 그 녀석과 따로 놀기 시작했나 봅니다. 제가 있을 때는 잘 지내다가도 제가 먼저 집에 가면 말도 안 걸었나 봐요. 그 녀석은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약이 바짝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화살은 가장 만만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저에게 괜히 시비 거는 말을 하면서 사람을 비꼬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이 날 것 같은데 오랜만에 뭉쳐서 영화나 보러 갈래? 재미있는 거 개봉했나? 야, 집이 가난해도 영화는 볼 돈은 있냐? 그것도 모아서 밥 사 먹을 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없이 살아도 그 정도는 아니야. 너처럼 넉넉하지 않다는 거지.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아. 또 부모님 없다며 할머니 혼자서 벌어서 너 먹여 살리는데 영화 안 보고 돈 모아야지. 그래야 효도하지.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녀석은 모든 세상을 비틀어서 보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여가 걱정은 고마운데 그런 말이 남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냐? 나 지금 네 말 되게 기분 나빠.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가 기분 나쁘면 내가 다 들어줘야 하는 거냐? 가난이 죄인 거야, 병신아. 그러니까 누가 부모도 없이 할머니랑 같이 살래? 가난하게 태어난 건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도 너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넌 뭐가 잘나서 내 위로 기어오르냐? 너 진짜 자꾸 그딴 식으로 말할래? 다른 사람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거지인 네 기분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냐고. 기분 나쁘면 나보다 부자가 되어 보던가. 우와, 진짜 이 새끼 인성 썩었네. 현수야, 미안한데 나는 더 우혁이랑 친구 못하겠다. 뭔가 발전이 보여야 기다려주고 하지.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기대하라는 거야? 나도 그래. 이번 주말에도 우혁이 빼고 우리끼리 영화 보러 가자. 친구들은 그 녀석 앞에서 대놓고 절교 선언을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들이 그 녀석을 대놓고 무시하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학교에 빠지자 그래도 몇 달 친구로 지내서인지 그 녀석이 걱정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고 혹시 사고라도 나진 않았는지 걱정도 되었죠. 혹시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서 상처받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녀석을 친구로 생각하던 건 저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하교를 하고 할머니 가게로 들어서자 엉망이 된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꼭 술 먹던 아저씨들이 서로 싸우다가 엉망이 된 것처럼 여기저기 떡볶이 국물이 튀어 있었고 할머니는 떡볶이 국물이 튄 바닥을 닦고 계셨죠. 저는 서둘러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굴러다닌 식기들을 주워들며 할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싸움이라도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할머니는 저를 보면서 깊이 숨을 내쉬면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현수야, 너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니? 아까 너의 친구라고 하는 애가 와서 떡볶이가 맛이 없다느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느니 그러면서 이렇게 난장판을 치고 갔다. 혹시 걔랑도 친구야? 이 할미는 처음 보던 친구던데 절대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 못된 놈이 친구들을 서너 명 데리고 와서는 이렇게 난장을 치는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두고는 이거면 됐죠 하면서 가는 게 아니니? 얼마 전부터 네가 말한 친구가 걔인 것 같은데 애가 영 쓸모가 없겠더라. 네 친구라는데 바로 신고하기도 그렇고 너한테 일단 물어보려고 기다렸다.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녀석이 누군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으니까요. 학교를 빠지고서 한 일이 이런 일이라니. 이제 그 녀석이 친구로도 인간으로도 안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 말할게요. 일어나세요. 허리 아프세요. 제가 치우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다 치운다고 그러는 거니? 너는 손대지 말고 가서 공부해. 이런 건 내가 해도 충분해. 저는 억지로 할머니를 일으키고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학교에 가면 그 녀석의 집 주소를 알아보고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가만히 있자니 분해서 피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저에게 그러는 것은 용서해도 할머니를 건드리는 것은 절대 용서 못할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그럴 필요 없이 그 녀석이 학교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녀석을 보자마자 바로 날려가 날라차기로 녀석의 얼굴을 날려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저에게 맞은 녀석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네가 우리 할머니 분식집 엉망으로 만들었냐? 불만 있으면 나한테 해야지.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라는 거야? 녀석은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저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저는 다시 주먹으로 그 녀석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씨, 너 싸움 배웠냐? 좀 치네. 싸움? 그건 너 같은 양아치 같은 새끼나 하는 거고 나는 스포츠를 배웠다. 너는 좀 예의범절 좀 배워와라. 시비 좀 그만 걸고. 녀석은 달려들어 저를 엎어뜨렸지만 저는 다시 그 녀석의 위로 올라타서 그 녀석을 때렸죠. 녀석의 입에서 피가 나오더니 앞니가 부러졌는지 흰 옥수수 알맹이 같은 걸 뱉어내더군요. 야, 너희들 지금 학교에서 뭐 하는 거야, 어? 이것들이 겁도 없이 싸움해? 저희는 교무실로 끌려가야 했고 곧 할머니와 녀석의 어머니가 학교로 소환되어 와야 했습니다. 교무실은 녀석 어머니의 비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내 아들 얼굴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고요? 어떻게 사람 얼굴을 그리고 앞니가 2개나 빠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애가 학교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사람만 패고 있고 우리 아들 이런 짓 당하게 하려고 이 학교 보낸 거 아니라고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 가르쳐서 일어난 일이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할머니가 그 녀석의 어머니께 싹싹 비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참았으면 할머니가 비는 일은 없었을 텐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그 녀석이 희죽거리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 조금 더 패줄 걸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결국은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분위기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부모도 없고 가난한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리가 없었어요. 평소에 저를 예쁘게 보던 담임이나 교감 선생님도 저의 잘못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어머님과 바쁘게 주고받는 눈빛을 보아하니 촌지를 받은 게 분명해 보이더군요. 이건 명백한 현수의 잘못입니다. 어디서 신성한 학교에서 싸움을 벌입니까?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곳은 학문을 성취하는 곳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계속 제 반에 그리고 학교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김 선생. 참 옳은 말 잘하셨습니다. 한번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은 또 그럽니다. 어릴 때 싹을 잘라버려야죠. 저는 돈에 못 이겨 교육자가 지녀야 할 자존심을 버린 두 분을 보고 더는 이 학교에 다니기가 싫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아직 어린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직 치기 어린 혈기에 사고 친 걸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과 그 녀석의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눈이 돌아버리고 말았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한테 왜 빌어요?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인데. 당장 일어나요. 저는 소리를 꽥 지르고 할머니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두 분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존경심이 땅으로 떨어졌네요. 돈이 뭐라고. 한 번도 제가 왜 저 녀석을 때리게 되었는지 물어보셨나요? 물론 제가 친구를 그것도 학교에서 때린 건 100번 양보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보여주신 모습을 보니 제가 스승님을 잘못 골랐네요.
자퇴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서요. 퇴학을 당한 게 아니라 저는 스스로 자퇴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가서 빌어라, 현수야.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면 어쩌자는 거니? 네 미래는 생각 안 할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할머니는 제가 저렇게 양심 없는 사람들 밑에서 공부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걱정 마세요. 검정고시 볼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 살아야지. 학생은 학생에게 맞는 곳이 있는 법이야. 저도 사람 속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들 속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가게를 도와드리면서 틈틈이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러는 사이에도 그 녀석은 자신의 예전 친구들을 이끌고 가게로 다시 찾아와 할머니를 향해 깽판을 치는 겁니다. 저는 그 녀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찾아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다른 이도 빠지게 만들어줄까? 해볼래? 왜? 이제 나 때리고 감방에 가려고? 엄마가 그때 경찰에 신고한다는 거 내가 그래도 몇 달의 정을 생각해서 그러지 말라고 한 거야. 알기나 하냐? 야, 담임이랑 교감 봤지? 너 평소에 이뻐하더니 우리 엄마가 몇 푼 찔러주니까 바로 너 버리더라? 현수야, 이게 계급이고 이게 현실이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올라오는 곳에 내가 사는 거라고. 그러네. 어쩐지 구린내가 나는 게 사람이 아닌데 사람 대접해줬었네. 다시는 오지 말고 꺼져. 저는 그 녀석을 밀쳐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희죽거리며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시끄럽고 가게나 빼. 이 건물 우리 엄마가 샀어. 네 할머니는 꼭 자리도 안 좋고 목도 안 좋은데 가게를 차리냐? 좀 좋은 데서 장사하면 좋았을 건데 헛돈 쓴 게 아니면 좋겠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녀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온전히 저희를 내쫓고 괴롭히고 싶어서 건물을 사다니 인간이 아니었죠.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장사를 하던 낡은 가게에서조차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생계가 사라지자 제가 나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취업이 쉽도록 검정고시를 하루라도 빨리 따야 하는 것이었죠. 매일 밤 열심히 공부한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합격 통지서를 보고 할머니는 그제야 완전히 안심하시더군요. 검정고시에 합격하니 겨우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 2년은 직장에 들어가 일단 돈을 벌자 싶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저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 알아보니까 구청의 허가를 받고 노점상을 할 수 있다는구나. 가게 보증금 받아놓은 거 있으니 이걸로 노점상을 해볼까 한다. 하지만 노점상은 춥고 힘들 거예요. 할머니 아직도 허리가 시리다면서요. 오래 서서 일해야 하는데 가게에서 일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래도 평생 해오던 일을 안 하자니 너무 힘이 든다.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늙지도 않고 너 대학 등록금이라도 벌지. 그 시험 보면 너 대학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대학은 애초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저를 대학까지 보낼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 대학 안 갈 거예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처럼 일하면서 돈 벌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대학을 왜 안 가? 그럼 지금처럼 살겠다는 거냐? 너처럼 똑똑한 애가 대학을 안 가면 누가 간다니? 대학 간다고 꼭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할머니가 걱정되는 겁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울 텐데 하는 생각 말이죠. 아직도 허리 건강도 나쁜데 노점상은 일반 가게보다 몇 배는 더 힘들잖아요. 상하수도가 없는 노점상은 물을 사용하려면 멀리 나가서 길러와야 했기에 허리가 안 좋으신 할머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할머니를 도와 장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장사를 하겠다니까 또 노발대발하셨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거기서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학교 그만두었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할머니는 또 제 걱정부터 하셨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장사를 배워보고 싶어서요. 할머니한테 장사 기술이나 배워서 사장이나 되어볼까요? 싱거운 소리 하지 마라. 장사가 아무나 한다니?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데 이걸 한다고 해. 차라리 다른 직장 알아봐. 이번에 대학이나 가던지. 장사가 얼마나 힘들고 고된데 너까지 일을 한다고 하니? 할머니는 평생을 하셨잖아요. 아마 저도 할머니 닮아서 타고났을 수도 있잖아요. 정 그렇게 걱정되시면 딱 몇 년만 해보고 안 되면 깨끗이 접고 대학 갈게요. 어때요? 허락해 주실 거죠? 할머니는 제 고집에 못 이겨서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노점상에서 같이 떡볶이와 분식을 팔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되고 할머니를 도와서 일하기는 했지만 노점상이라서 단골이 생기는 게 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굳은 날에는 아예 장사를 못할 때도 있으니 가게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과 노점상은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달을 고생하니 저희에게도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이 늘기는 했습니다. 할머니가 떡볶이를 오래 만들기도 하셨지만 재료를 허투루 쓰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할머니는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 쓰셨어요. 장맛이 바뀌면 맛도 바뀐다고 항상 고추장을 만드시면서 장사를 하셨죠. 그래서 저희만의 고유의 맛이 있었습니다.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찾아오는 손님이나 그리고 예전 가게를 할 때 손님들도 노점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점점 단골 손님이 많아지니 몇 년 만에 가게를 오픈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어요. 번듯한 가게를 오픈하고 보니 마음도 뿌듯하고 할머니 또한 저에게 공부하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가게 오픈하고 몇 년을 바쁘게 장사를 할 때였습니다. 깔끔하게 정장을 갖춰 입은 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떡볶이를 시키시는 겁니다. 저렇게 정장 입은 분들도 떡볶이를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반쯤은 신기하게 쳐다보았죠. 그분은 떡볶이를 다 드시고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장님, 소문대로 떡볶이가 너무 맛있네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으시나요? 특별한 비법이요? 비밀이라고 하면 고추장을 저희가 직접 담근다는 걸까요? 그것 말고는 특별한 레시피는 없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군요. 혹시 저희와 계약하고 프랜차이즈를 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 집 떡볶이가 다른 떡볶이들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사분에게는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제 스스로 프랜차이즈를 차려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거든요. 장사가 끝난 오후에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에 관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고유한 맛을 어떻게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여러 점포를 유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더군요. 그러면서 유통과 공장형 재료를 만들 것 등등 생각보다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국가 사업으로 청년 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세우고 할머니의 장맛을 유지하면서 고추장을 대량 생산하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매달리는 동안은 할머니께서 사람을 써서 가게를 운영하셨죠. 그렇게 2년 정도를 공들인 결과 할머니 장맛을 유지한 떡볶이 소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떡볶이 소스를 만들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니 특색 있는 소스 덕분에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자리를 잡아가고 사업이 안정을 찾아가니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에도 발을 넓히게 되었어요. 요식업 중심의 프랜차이즈를 개발하는 업체로 키워나가고 싶었죠. 좋은 아이템을 발견하면 그것을 다시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새로운 프랜차이즈 사업체로 오픈하는 겁니다. 떡볶이 사업의 뒤를 이어 핫도그 사업까지 대박을 치게 되면서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년 전에 저는 새로운 프랜차이즈점을 오픈하면서 그놈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프랜차이즈 사업주를 모집하는 설명회를 열게 되었죠.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저를 보고 그 녀석도 놀랬는지 제가 쳐다보니까 고개를 쓱 돌리면서 제 얼굴을 회피하더라고요. 저는 설명회가 끝나고 일부러 그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를 본 그 녀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죠. 저는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권했습니다. 잘 살았어? 어떻게 이렇게 만나지? 나는 너를 다시 만날 줄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참, 운명이라는 게 짓궂기도 하네. 앞니는 잘 심어놨네? 아, 앞니 임플란트 했지. 나는 뭐 잘 살았어. 너도 좋아 보이네.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잘 사니까 보기 좋다. 저는 그 녀석의 말에 정말 웃음만 나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나는 여기서 너를 볼지 몰랐어. 너희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 우리 반에도 너희 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애들이 많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 큰 기업을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보통 우리 사업 파트너분들은 너희 아버지 같은 큰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금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 아니면 젊어서 요식업 사업에 큰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너는 둘 다 아닐 것 같은데? 저는 그 녀석의 사정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일부러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람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면 좋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가 밀려 들어오는 어음을 갚지 못하고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 그래서 집안이 빚더미 안게 되고 대학도 졸업 못하고 나도 바로 일을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어. 그동안 너무 미안해. 이렇게 말한다고 용서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잖아. 뭐 어린애처럼 무릎 꿇고 빌길 원하는 건 아니지? 18살이면 알 것 다 아는 나이지 않아? 주민등록증도 나오는 나이인데 어떻게 어리다고만 하겠어. 그때 나는 분명 너한테 그건 나쁜 짓이라고 충고도 여러 번 주었던 것 같은데 넌 내 말이나 친구들 말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잖아. 근데 너의 그 질 나쁜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는 거야? 우리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는데 그 녀석은 갑자기 허리를 굽히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현수야, 정말 미안해. 제발 옛날 일은 잊어주라.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잖아. 옛날 이야기 꺼내서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나한테 안 좋을 건 뭔데? 아, 고등학교 때 자퇴한 거? 내 잘못도 아닌데 자퇴한 게 잘못인가?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너는 알잖아. 그러지 말고 일어나. 네가 자꾸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잖아. 나는 너처럼 네 가난을 가지고 모욕하지도 너의 노모를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제 말에도 허리를 계속 굽히고 있더라고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그때 일쯤은 그냥 묻고 지나갈 수 있는데 뭐가 어렵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때 일 용서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네가 우기니까 그러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려줄까? 사업 파트너 선정할 때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책임감과 인성을 중요하게 여겨서 성공한 거야. 그래서 내 사업에는 적은 자금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거고 나와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사업주분들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번창하고 키워나가는 거지. 그런데 난 너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미안하다. 너와 함께 사업을 할 생각은 없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흥분한 녀석이 저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멱살을 잡고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원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놈이 양복 입고 몇 번 운 좋게 성공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응. 그런다고 네가 다 가진 것 같아? 세상 다 산 것 같아? 부모도 없고 엄마가 버리고 간 놈이 뭐가 잘났다고 내 앞에서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것도 없던 네가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 넌 네 손에 쥔 것들이 다 네 것이라고 착각했나 보네. 넌 처음부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말이야. 다 너희 아버지가 이룬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구는 거야? 결국 하나도 없이 다 이뤘잖아. 그래서 고소하냐? 내가 네 앞에서 빌빌 키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 미안한데 나를 너와 같은 취급은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반가운 거지. 네가 망하고 내게 와서. 오늘은 예정을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줄게. 보안팀, 여기 내 친구분
좀 밖으로 모셔다 드려. 녀석은 나가면서까지 화를 버럭내며 보안팀에 화풀이를 하고는 자기 발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는 사업체 사장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와 악연이 입을 타고 이곳저곳 흘러들어갔는지 여러 곳을 기웃대었지만 그 녀석의 인성을 아는 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다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자업자득이었겠죠. 그리고 들리는 말에는 홀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지만 사업 기술도 장사 머리도 없었던 녀석은 1년도 안 되어 폐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공짜라는 게 없는 세상인데 말이죠. 그 녀석의 아버지 사업이 망하지 않고 예정대로 사업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그 사업이 예전처럼 잘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세계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이고 언제나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어 버리는 곳이니까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살면 살수록 모를 일인 것 같아요. 바쁘게 사느라 그 녀석의 존재조차도 거의 잊고 지냈는데 우연한 계기로 복수까지 하게 될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 녀석의 실패는 아버지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인 듯 달고 있는 날개가 쉽게 녹아내리는 밀랍이라는 것이겠죠. 밀랍 날개를 달고 신인 것처럼 하늘 높이 날아오르려고 했던 이카로스는 결국 밀랍 날개로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저는 지금의 그 녀석을 보면 딱 이카로스의 날개가 떠오릅니다. 스스로 날개를 더 단단하고 훌륭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달았다면 그 녀석이 지금처럼 바닥까지 떨어져 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단단한 날개로 만들 수 있는 남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었으니까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연을 쓴 것은 그 녀석보다 제가 잘났다고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미숙한 건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들여다보지 않고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의 그 생각이 옳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 자신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도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일어선다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더 단단하고 멀리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서 하늘 높이 날아오를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아직 30밖에 되지 않은 요가 센터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는 여자랍니다. 고작 나이 30에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곳을 찾아와 사연을 쓰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언니 같은 마음으로 혹은 엄마 같은 마음으로 같이 화를 내주시고 욕을 해주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요가에 푹 빠지면서 영상과 몸을 돌보는 휴식 시간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도 사실 겨우겨우 들어가기도 했고 그저 그런 성적에 맞춰서 진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었던 전공을 선택할 수도 없었거든요. 무료한 대학 생활을 하며 학사 경고를 맞기도 했고 동기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휴학을 반복했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학과이다 보니 강의 내용도 따라가기 어렵고 저만 자꾸 겉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웃사이더, 소위 말하는 아싸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예쁜 얼굴에 몸매는 열심히 운동으로 가꾸고 있었던 터라 남자 학우들에게 인기는 있었지만 그거 아시죠? 남자인 친구들이 늘어날수록 여자인 친구들에게는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산다는 것을요. 결국 동기들 사이에서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대다수의 여학우들이 저랑 어울려 다니기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된 남자 학우들도 슬슬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뜬 소문이었던 터라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사실 학교 자체에는 그다지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안 쓰려고 노력했죠. 그때마다 저를 달래준 건 친구도 술도 유흥도 아닌 바로 요가였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그냥 취미처럼 즐기다가 교양 수업으로 학점을 겨우겨우 맞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자연스럽게 몸매 라인도 살고 다이어트는 당연하고요. 요가는 제 인생이나 다름없는 운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요가가 되게 정적인 운동 같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종류가 진짜 다양한 운동이거든요. 하타, 아시탄가, 빈야사 같이 요즘 유행하는 플라잉 요가까지 저는 모든 요가를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빠삭하게 외웠습니다. 아시탄가는 한 번 하면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격정적인 운동이기도 하고요. 제가 말로 100번 설명해봐야 한 번 운동해 보시는 게 좋을 테니 동네에 요가 센터가 있다면 꼭 한번 해보셔요. 아무튼 저는 즐겁게 요가를 했고 강사님의 추천으로 강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본격적으로 강사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센터 강사로 일하기엔 경력이 너무 부족해서 헬스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헬스장에 보면 사이드 프로그램으로 필라테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강사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시간당 얼마 하는 식의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제가 또 인물이 좀 괜찮다고 했잖아요. 어리지, 몸매도 죽이지, 이쁘지. 헬스장에 온 회원들이며 트레이너들이며 모두들 저랑 밥 한번 먹어보려고 줄을 섰었죠. 제 나이가 고작 26살이었으니까 그런 관심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 회원이랑 밥 먹고 저 회원이랑은 커피 마시고 하면서 요가 수업 들으라고 권유도 하고 회원도 늘리고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헬스장 관장님이 저를 예뻐해 주셔서 시급도 팍팍 올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관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었는데 헬스장에서 회원 한 분이 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한 것이었죠. 근데 제가 약간 철벽 같은 걸 좀 치고 다녔거든요. 직장 내에서 연애는 하지 말자 주의였어요. 왜냐면 서로 껄끄러워질 게 뻔하잖아요. 연애하면 분명 티가 날 텐데요. 거기다가 헤어지기라도 하면 누군가는 그 헬스장을 떠나야 하는데 그것도 부담스럽고요. 당연히 저는 일로 만난 관계에서 연애할 마음이 없다고 거절을 했죠. 다른 회원 몇 명도 저에게 고백을 하고 사귀자고 했는데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그렇게 거절한 회원들이 한 4명 정도 됐어요. 회원들도 처음에는 불나방처럼 달려들다가 제가 아무랑도 사귀지 않고 모두 거절을 하니까 그냥 그림의 떡이구나 하면서 들러붙지 않았죠. 물론 밥이랑 커피는 사준다고 하면 냉큼 얻어먹고 다니긴 했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헬스장에 진짜 누가 봐도 한 번 더 돌아볼 만큼 잘생긴 남자가 등록을 한 거예요. 몸도 장근육이 불룩불룩 야무지게 좋고 생긴 것도 진짜 잘생겼는데 더 멋있는 포인트는 말이죠. 차가 한 3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일별로 차를 바꿔 타고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비싼 외제차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중 하나는 억대 스포츠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회원들도 시기와 질투, 부러움이 섞인 채로 뒷말들을 하는데 남자들의 질투가 어마어마하게 무섭더라고요. 관장님한테 슬쩍 그 회원에 대해 물어보니까 완전 금수저라고 하더라고요. 차고 다니는 시계가 몇 천만 원 하는 브랜드더라. 집이 원래 부자인 것 같더라. 나이도 많지 않더라 하면서 신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홀린 사람처럼 관장님한테 저런 남자랑 한번 진하게 사귀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관장님이 저를 말리셨어요. 아서라, 우리 헬스장 남자 회원들 다 그만둔다 하시는 겁니다. 뭐 관장님 입장에서는 저 때문에 재등록하는 회원들이 있으니 제가 회원이랑 연애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죠. 어쩔 수 없이 혼자 멀리서 그 회원님이 운동하는 것만 힐끔힐끔 훔쳐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회원들이 저보고 밥 먹자, 커피 먹자 하면서 추파를 던져도 마음이 영 가지 않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냉큼 따라 나가서 공짜 밥 먹고 공짜 커피 마시고 은근히 오빠 너무 고마워요 했을 텐데요. 저한테는 시선도 주지 않고 묵묵히 운동만 하는 잘생긴 회원한테 은근히 서운할 지경이었죠. 저렇게 잘생긴 남자는 나한테 관심도 없구나 하면서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가라는 운동이 보통 여자들을 위한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남자들은 거의 안 하는 운동이거든요. 자세가 유연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몸매 라인을 정리하기 위한 운동이고 동작이니 근육을 원하는 남자 회원들한테는 만족스럽지 못한 운동이기도 하죠. 남자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누가 봐도 허리가 아작날 것 같은 역기 같은 거 들면서 운동하는 걸 과시하잖아요. 물론 요가에도 아시탄가라는 격정적인 운동이 있긴 하지만 남자 회원들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한 운동이죠. 누워서 호흡하고 명상하고 하는데 다들 지루해하기만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몇 번 수업을 받았던 남자 회원님들도 결국에는 떠나가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제일 한가한 타임이 오후 9시 타임이거든요. 이때 보통 주부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이고 젊은 회원님들은 술 마시러 떠나는 시간이라서요. 저의 마지막 타임이기도 하고 끽해봐야 한두 명 정도 수업을 신청하면 일부러 8시 타임으로 옮겨놓고 빨리 퇴근해버려요. 관장님도 그 정도는 눈 감아 주시고요. 근데 그 금수저 회원님께서 덜렁 9시 요가를 신청해 두신 거 있죠? 더 신이 났던 건 9시 타임에 금수저 회원님 말고 다른 분들은 아무도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8시 타임으로 당기고 1시간 일찍 하는 퇴근을 꿈꿨을 텐데 제가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죠. 일부러 9시까지 기다렸다가 완전 1대1 맞춤 수업으로 요가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흥미를 주고 싶은 마음에 어려운 동작들은 피하고 PT랑 비슷한 동작들로 커리큘럼을 수정해서 맞춤형 운동을 보여드렸죠. 1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사라지고 수업이 끝났는데 저한테 요가가 이렇게 격정적인 운동인지 몰랐다고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고 해주셨어요. 처음으로 금수저 회원님과 말을 섞게 된 것이었는데 정말 목소리도 완전 중저음으로 좋더라고요. 와, 이 남자 진짜 인기 많겠다. 나 같은 건 넘볼 놈이 아니었구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고요. 별다른 말 없이 안녕히 가세요 하고 퇴근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회원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혹시 이 수업 시간에 사람이 없나요? 하시길래 양심에 좀 찔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받아보고 요가에 흥미가 생겼다면서 혹시 1대1 수업도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1대1 개인 레슨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단체 수업은 헬스장 프로그램에 포함된 가격이라 좀 저렴하고 1대1은 비싸거든요. 거기다가 시간도 오전 타임에 1대1 수업을 진행하고 저녁 타임은 단체 수업으로 진행한단 말이죠. 저녁 타임에 해야 오는 회원님들도 많아서 수업 분위기도 훨씬 흥분되거든요. 1대1 수업을 원하시면 시간대는 언제가 좋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저녁 9시 타임이 딱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단체 수업이 있는 시간대라 관장님이랑 상의하고 수업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직접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조심히 가시라고 하고는 콩닥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저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관장님이 저한테 슬그머니 오시더니 그 회원 어떻게 꼬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침하게 꼬시긴 뭘 꼬시냐고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하니까 막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개인 레슨비를 웃돈으로 주고서라도 하고 싶으니까 9시 단체 수업을 없애고 자기 1대1 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슨비 엄청 높게 맞췄다고 저한테 보너스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건 귀에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돈으로 시간을 사겠다는 그 재력이 뿅 가게 멋있는 거예요, 진짜.
관장님이 제가 멍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넌지시 연애를 하고 싶으면 다른 회원들 모르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원들 재등록에 영향을 끼치긴 하니까 알겠다고, 근데 그럴 기미는 사실 안 보인다고 대답했죠. 그 다음 날부터 진짜로 밤 9시에 금수저 회원님과 1대1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개인 레슨은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정도 하는데 주 5일 내내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나한테 관심이 있나 했는데 저를 그렇게 붙잡아 둔 것 치고는 정말 수업 내내 잡소리 하나 없이 요가만 했다는 게 함정이었습니다. 아시탄가 하다가 지루할 것 같아서 하타도 하고 빈야사도 하고 했더니 이렇게 다양한 요가가 있는지 몰랐다며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요가를 하면서 은근히 터치도 이루어지고 요가복이라는 게 솔직히 몸매가 확실히 드러나는 옷이잖아요. 근데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약간 못 꼬신 남자가 없었던 인생에 처음으로 벽이 느껴져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3주일쯤 지났나? 제가 회원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죠. 회원님, 이번 달 수업은 일주일 남았는데 다음 달에도 재등록하실 건가요? 하니까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랍시고 혹시 요가 강사 하려고 하시는 거냐고, 매일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 헬스장 다니면서 처음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요가 강사가 꿈은 아닌데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연장하시는 걸로 알게요. 하고 1대1 요가를 쭉 이어나갔죠. 그렇게 강습한 지 3개월이 꽉 찼어요. 그동안 관장님은 덕분에 레슨비로 돈 많이 벌게 되었다고 인센티브까지 팍팍 주셨습니다. 3개월을 내리 매일매일 요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동작도 뭐 더 나아갈 게 없더라고요. 곧잘 따라 하시기도 하고 수업이라는 게 좀 돌려막기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양심에 찔리는 수준까지 갔어요. 저야 돈 벌면 좋긴 한데 저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고 수업만 열심히 듣는 열성 회원을 등쳐먹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요. 3개월 수업이 종료되는 날 말을 했죠. 이제 동작 다 알고 계시니까 혼자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다고요. 제가 뭐 더 교정해 드릴 부분도 없는 것 같고 동작 맞춤 요가 음악이 필요하시면 따로 보내드리겠다고 나름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금수저 회원님께서 저를 빤히 보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동작 한 달 만에 다 외웠는데요. 라고요. 순간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안 돼서 속으로 그래서 어쩌라고가 튀어나왔지만 그냥 웃고 말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그런 것 같다고 너무너무 잘하시더라. 앞으로 혼자 하셔도 될 것 같다. 꾸준하게 하시면 라인이 더 살아날 거다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제가 불편하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불편할 리가 있나요? 이 잘생긴 얼굴을 오래오래 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불편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양심에 좀 찔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아시는 동작들이고 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실 텐데 그 비싼 돈 주고 저는 고작 옆에서 같이 운동해 드리는 거밖에 못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회원님이 피식 웃으면서 자기는 저랑 같이 운동을 하고 싶어서 강사님의 시간을 돈 주고 산 거라고 하더라고요. 헐, 순간 이게 뭐야? 그린라이트인가? 싶어서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니까 가지런한 치아를 보이면서 싹 웃는데 진짜 어른들이 왜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라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라고 침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세상에 잘생긴 남자를 보면 머리 끝까지 차오른 화도 쑥 가라앉는다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그러더니 멍하니 있는 저한테 다음 달부터는 같이 운동 못하는 걸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내 입이 방정이었구나 아쉽다 하고 있었죠. 괜히 혼자 하라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 사달을 만드는구나 하면서 우물쭈물하는데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이제는 일로 만나는 사이 말고 사적으로 보는 사이 하자고요. 순간 제 심장이 저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푼수처럼 고개를 막 끄덕였어요. 아, 그때 좀 새침하게 굴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날 뒷정리를 하고 씻고 나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같이 나가자고요. 어차피 금수저 회원님이 마지막 회원이었고 헬스장에도 사람이 드문드문 있어서 같이 나왔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길래 이대로 헤어지기는 아쉬워서 혹시 배는 안 고프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몸을 만드는 중이라 저녁 6시 이후에는 금식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쉬워서 아,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집 주소를 불렀더니 저한테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신다면서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완전 밀당의 고수가 아니겠습니까? 냉큼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카페에 도착해서 저는 달달한 케이크를 먹고 회원님은 커피를 마시는데 저한테 그런 단 거 먹고도 살이 안 찌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운동을 오래 해서 그런지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괜찮은 것 같다고, 그리고 여자는 적당히 볼륨감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날 카페에 앉아서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나이도 저보다 4살 연상이라는 것을 알았고 증권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일을 하는 증권회사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집까지 그 비싼 차로 데려다주고 조심히 가라고 인사를 하는데 저한테 입을 맞추더라고요. 제가 놀래서 헉 소리를 내니까 앞으로 우리 이제 사귀는 거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헬스장에서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사귀기 시작했지만 그게 쉽게 숨겨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관장님이 먼저 눈치를 채고는 절대 다른 회원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길래 약속까지 걸었습니다. 근데 글쎄 남자친구랑 저랑 한 3개월을 경찰과 도둑마냥 숨어서 만나고 있다가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헬스장 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보이자마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뽀뽀를 하고 차에 올라타서 집으로 향했단 말이죠. 분명 두리번거리며 확인했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회원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저에게 선물 공제도 하고 밥도 사주고 3번이나 고백했다가 차인 회원님이었던 거예요. 다음날 관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자기를 가지고 논 게 틀림없다면서 헬스장에 있는 회원님들에게 다 들리게 큰 소리로 난리를 쳤습니다. 거기다가 저한테 차인 인간들한테도 다 소문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관장님을 찾아간 거죠. 회원 관리를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고, 불려우 같은 게 헬스장 물 다 흐리고 있다면서 당장 자르라고 했대요. 아니, 제가 누구를 만나든 말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인지 그땐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뭐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먹었으면 한 번은 만나야 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관장님이 저한테 일주일 정도 휴가라고 생각하고 쉬다 오라고, 그때까지 정리될 인간들은 다 떠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죄송했기에 그럴까 싶긴 했지만 솔직히 제가 왜 피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서울 것도 없고 쭉정이 같은 놈들 때문에 제가 피하면 소문만 더 더럽게 날 것 같았고요. 피할 이유 없다고 그냥 출근하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제가 요가실에 들어서자마자 저한테 차였던 인간들이 줄줄이 소시지처럼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꽃뱀이냐고 막 삿대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혀서 제가 무슨 소리들 하시는 거냐고 뾰족하게 대꾸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랑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살랑살랑 굴더니 연애는 돈 많고 잘생긴 놈이랑 하는 거 아니냐고, 관장님이 정리될 때까지 성격 죽이고 참으라고 했는데 저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참겠습니까? 바로 그냥 질러버렸죠. 그러면 회원님들이 잘생기고 돈이라도 많던가요?
자기들 능력 안 돼서 저 하나 꼬시지도 못해놓고 이게 무슨 자격지심이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겠다는데 왜 감나라 배나라 하세요? 제가 커피 사달랬어요? 밥 사달랬어요? 먼저 사주겠다고 나가자고 하더니 왜 저를 꽃뱀으로 만들어요? 근데 하필 그 타이밍에 요가 수업 들으러 왔던 아주머니 회원님 한 분이 그걸 들었던 거죠. 그 아줌마 입이 진짜 촉새였거든요. 남자 여럿이 와서 따지고 드니까 이리저리 소문을 이상하게 낸 거죠. 제가 이 남자 저 남자 다 꼬시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잘생긴 금수저 물어서 한몫 챙기려고 판을 짰다고요. 와, 진짜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다들 수근수근 거리는데 속상해서 눈물도 몇 번 흘렸어요. 그때 제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서 고생하면서 일하지 말고 자기랑 결혼하자고요. 연애한 지 고작 3개월 지났는데 결혼이라니 상당히 오버하는 것 같고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 느껴지시죠?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미 이 사람에게 푹 빠져 있었고 결혼하자는 그 말 자체가 구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바로 결혼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헬스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금융권에서 일하는 억대 연봉을 받는 사위가 싫을 리가 없죠. 거기다가 집도 완전 금수저 집안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집안 격차가 심하게 나는 것 같다면서 우리 딸이 무시당하고 고생할까봐 걱정이 되어 시집을 보내도 될지 말지 고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비 신랑이 부모님 손을 잡고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번지르르한 우리 예비 신랑의 얼굴에 홀라당 넘어간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댁에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진짜 집에 도착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강남에 엄청 비싸다고 늘 집값 순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상복합에 사시더라고요. 연예인 누가 살더라, 정치인 누가 살더라 하면서 저 주상복합에 살아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입에 오르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에 완전히 주눅이 들었죠. 아무튼 시댁에 갔는데 시부모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시부가 저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요가 강사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요가 강사? 그거 좀 그런 직업 아니니? 하면서 저를 아래 위로 쭉 훑어보셨어요. 제가 빈정이 상해서 그런 직업이 뭔데요? 하고 다시 물었더니 시모가 나서서 말려주셨어요.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너네 시아버지 될 사람이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그래. 나도 요가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틈틈이 좀 가르쳐주고 하면 좋겠구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요가 같은 거 하면 스트레칭도 되고 좋더라고. 시모가 살갑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신이 나서 좋다고 대답했죠. 시부는 저를 약간 뜨뜨미지근하게 대하시면서 몇 살이라고? 하고 또 한 번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27살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아직 20대 후반이면 뭐 한두 살 더 어렸으면 좋았겠지만 말이야. 애 낳기는 나쁘지 않은 나이로구나. 너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할 일 없다. 그냥 아들만 줄줄이 낳으면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집이 손이 아주 귀한 집이거든. 내가 3대 독자고 우리 아들이 4대 독자다 이 말이야. 네가 아들을 하나 낳아주면 차를 바꿔줄 거고 둘을 낳으면 강남에 집을 떡하니 사줄 거고 셋을 낳아오면 내 건물을 하나 증여해주마. 저는 그 말에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들만 낳아오면 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정말 연예인 부럽지 않게 성대하게 올렸습니다. 집안의 4대 독자가 결혼을 한다는데 다른 집안에 얕보이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드레스도 해외에서 공수해온 드레스로 맞춰주셨고요. 식대가 1인당 18만 원이나 하는 누구나 알 법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남편이 혼자 살고 있었던 집에 몸만 쏙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혼수를 바꿔주시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싹 거절했어요. 신제품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다고, 집안 살림 다 바꾸면 돈 낭비하는 거라고, 나중에 노후 자금 쓰시라고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배려해주는 남편의 말에 우리 가족들 모두 감동을 받았죠. 저는 결혼을 한 이후에 요가 강사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재빨리 헬스장에서 일했던 경력을 토대로 요가 센터를 돌면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사회에서 예쁜 얼굴은 모든 일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기도 하죠. 저는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었고, 꽤 큰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어 월급도 매우 괜찮은 수준으로 협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취직을 했다고 자랑을 하니까 갑자기 버럭하더라고요. 아버지 말씀 뭘로 들은 거냐고. 우리 빨리 임신을 해야 하는데 대뜸 취직이 무슨 소리냐고요. 아직 27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하루빨리 자식들 줄줄이 낳고 나면 몸 회복도 빠를 거고 출산 후에 요가 강사해도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출산하면 여자 몸이 얼마나 망가지는데 하루아침에 요가 강사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제 친구들 중에는 시집간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데 혼자 애까지 낳으면 제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이왕이면 친구들이랑 같이 육아하면서 정보 공유하고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당장 아이를 낳을 마음이 없었던 저는 필사에 변명을 했고 남편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도움이 있어서 키울 거고 아들만 낳으면 전적으로 시부모님께서 다 케어를 해주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임신만 하면 된다고요. 남편은 그렇게 통보를 한 이후에 신혼생활을 즐길 마음이 정말 없는 건지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계획은 부부가 같이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터라 그냥 남편 말대로 하자고 생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결혼 한 달 만에 몸이 약간 피곤하다는 것을 느꼈고 미열도 느껴지고 어질어질한 기분이 들어서 이상하다 생각했죠. 피임을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혹시 임신일까 싶어서 테스트기를 했는데 정말 두 줄이 떡하니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산부인과에 당장 달려갔고 아기 집이 보인다고 임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초기라서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으니 1, 2주 뒤에 다시 와서 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그때는 요가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당장 수업이 너무나도 걱정되더라고요. 인계를 받을 수 있는 강사가 없어서 센터에는 임신 소식을 알리긴 했으나 한 달 동안 사람을 구하는 기간을 드리고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을까요? 임신 7주 차에 그만 계류 유산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계류 유산이 된 건 산모의 탓이 아니라고도 하셨죠. 아기 집이 보이긴 하지만 태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며 놀란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계류 유산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산모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에게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설레발치며 양가에 다 말을 해뒀었는데 시부모님은 바로 실망을 하셨고 남편은 저에게 일을 빨리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몸을 회복해야 했기에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유산 소식을 전하며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시부는 저에게 요가를 했다고 해서 자궁이 튼튼한 줄 알았는데 요가한답시고 나가서 딴짓을 하고 온 건 아니냐고 비수를 꽂으셨어요. 시모는 그런 시부를 나무라며 초기엔 그런 일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조심하면 되는 거라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소파 치료술을 했고 다행히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몸은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산부인과에 쫓아와서 임신 준비를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냐고 의사 선생님께 묻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남편을 쓱 쳐다보더니 산모 몸이 안정되었다 느껴지면 준비를 하시라고 하며 저에게 영양제를 이것저것 권하셨습니다.
남편은 모조리 다 달라고 했고 엽산과 철분제 비타민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다시 새롭게 임신 준비를 하자고 했죠. 저는 남편의 집착과 같은 감시 아래에서 매일같이 영양제를 하루에 3번씩 먹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지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다 우리 부부 좋자고 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아들 노래를 불렀던 집안에 아들을 안겨드리는 것만큼 효도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너도 하나만 낳으면 차 사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외제차 끄는 사모님 하고 싶지 않냐고 빨리 임신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매일같이 영양제를 먹어야 했고 정확히 유산한 지 6개월 만에 2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나이가 1살 더 먹어서 28살이 되었잖아요. 1살 더 먹었다고 시댁에서 난리가 난 거죠. 하루라도 빨리 애를 낳아야 1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를 엄청 쪼아댔습니다. 그때 마침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번에는 아기 심장 소리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유산을 겪었던 터라 마음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고 남편에게 우리 임신 3, 4개월이 될 때까지 비밀로 하자고 했죠. 그리고 제가 임신 16주를 맞이했을 때 배가 볼록 나오기 시작했고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병원에서 주책맞게 눈물을 흘렸고 바로 시댁으로 찾아가 임신 16주고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부가 저한테 역시 우리 며느리라면서 인정이라고 저한테 차를 사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떨리는 마음에 비싼 외제차 계약까지 딱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태교에만 집중을 하며 지냈는데 임신 20주에 아이가 또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제 자궁이 약하고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당연히 시부는 목덜미 잡고 쓰러지고 우리 남편 또한 망연자실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슬픈 건 저였습니다. 우리 아이 태명도 붕붕이로 지었는데 시부가 붕붕이가 태명이니 붕붕 떠난 것 아니냐고 차 계약도 바로 취소해버리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처치를 다 받고 태어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너 혹시 담배 피우냐? 아기 가지고 술 먹고 춤추고 논 거 아니지? 아니면 자궁에 문제가 있어? 왜 애가 2번이나 유산이 되냐고.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궁도 2번의 유산을 겪으면서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쓸모없는 계집애 같으니라고. 나이가 어려서 애는 많이 낳겠거니 싶어서 부족한 년 받아줬더니. 그래서 너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제 갑상선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서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말했어요. 이게 호르몬제가 투여되는 거라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임신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을 전하니까 시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사람이 열이 받아서 혈압이 오르면 얼굴이 그렇게까지 빨개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죠. 저한테 어쩔 거냐며 소리치시는데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모가 저를 달래주면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온 가족을 끌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정말 제가 무슨 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한참을 다들 말없이 그러고 앉아서 시부의 한숨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기가 너무나 답답해서 딱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시모의 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속은 좀 상하겠지만 너네 이혼시킬 마음은 없고 우리 집이 손이 귀한 집이라 아이는 꼭 낳아야 한단다. 네 치료가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약물 치료하다가 애가 들어서면 애가 안녕 못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말인데 요즘도 대리모라는 게 있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리모라뇨? 지금 바깥에서 사생아를 낳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가 대뜸 시무한테 말 잘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바깥에서 나오는 게 어디가 어때서? 우리 때는 다 그랬다. 네 몸이 멀쩡했으면 이럴 일도 없잖아. 다 네 잘못이니까 수긍하고 우리 아들이 나오는 핏줄 받아다가 네 자식처럼 잘 키워.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뜻이 그렇다는데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아이를 원하신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 우리가 받아들이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지금 제 손을 꼭 잡고 할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저는 남편의 손을 확 뿌리치고 남편에게 결혼할 때 받았던 1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거실에 탁 내려놨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대리모라뇨? 차라리 재혼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 시부가 활짝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했다. 네가 아주 대찬 성격이구나. 구질구질하게 굴 것 같아서 대리모 이야기를 꺼낸 건데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잘 됐어. 내가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주마. 그러더니 미리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건지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더니 도장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통장으로 위자료인 셈 치고 5천만 원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정도면 섭섭지 않지 않냐고. 그날 정말 깊은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정신까지 나가버려서 도장을 바로 찍어주었습니다. 도장 찍자마자 제 앞에서 5천만 원을 제 통장으로 송금해 주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울면서 친정으로 갔더니 부모님이 걱정하면서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정신 나간 것들 아니냐고 쌍놈의 집안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런 집안을 대이어서 뭐하냐고 소리를 치시더군요. 신혼집에서는 정말 제가 몸만 들어갔던 거라 가지고 나올 짐도 없었습니다. 옷 몇 개 있던 것도 칼같이 친정으로 택배 보내놨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갑상선 치료에 돌입했고 약물 치료를 하며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꽤 큰 체인을 가지고 있는 요가 센터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몸을 돌보면서 운동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이혼한 지 3개월쯤 지나서 예전 헬스장 관장님께 연락이 온 겁니다. 너 이혼한 거 진짜야?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 말도 안 했는데. 야, 네 전 남편 우리 헬스장 다시 등록했어. 여기 여자 트레이너랑 사귄다고 하더라. 어찌나 뻔뻔한지 여기 회원님들이 그 소문 다 알고 쳐다보는데도 꿋꿋하게 둘이 하루 종일 붙어 있는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관심 없어요 하고 끊었습니다. 어떻게 이혼한 지 3개월 만에 새 여자친구랑 하하호호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렇게나 아픈데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갑상선 치료를 무사히 끝마쳤고 건강도 예전처럼 좋아졌습니다. 요가 센터에서 자리도 잡았고 전 남편도 완전히 지워버린 채 잘 살고 있었는데 관장님이 갑자기 연락 와서는 그 둘이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왜 이런 소식을 전해주시냐고 그만하시라고 하니까 관장님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걔네 이혼도 했다? 벌써요? 왜요? 불임이래. 헐, 그 여자가 임신 못하니까 또 이혼시킨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 전 남편이 불임이란다 글쎄. 왜 여자 트레이너랑 사귀면서 둘이 운동 죽어라 했다고 했잖아. 그때 근육을 더 키우면 멋있겠다는 트레이너 말에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생각 없이 복용했다고 하더라. 이게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과하게 맞은 건지 정자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불임됐다고 하대? 그러면서 벌 받은 거라고 저한테 꼭 이 사이다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다면서 안부 조금 물어보고 끊으시더라고요.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4대 독자니 뭐니 하더니 결국 불임으로 끝이 나다뇨. 이게 다 자기 업보지 않겠습니까? 2번 유산했다고 대리모 운운하더니 결국 벌 받은 거죠.
관장님도 나중에 문자로 저한테 속 시원하지 않냐고 어쨌든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완벽한 결말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졌습니다. 이래서 사람 앞길은 모르는 거라고 하죠. 그 이후에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제가 일하는 요가센터 앞으로 전 남편이 딱 한 번 찾아왔습니다. 제가 두고 갔던 1캐럿짜리 결혼 반지를 다시 주면서 저에게 다시 합치자고 1년 동안 저를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관장님의 연락을 받고 모든 걸 알게 된 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 아이에 대한 미련 없으셔. 내가 다 설득했으니까 우리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자. 무슨 소리야? 너 1년 동안 바빴잖아. 재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심지어 약물 복용하다가 불임까지 됐다며? 4대 독자 어떡하니? 너네 부모님도 아이에 대한 미련이 없으실 수밖에 없지. 아들이 씨 없는 수박인데. 그러니까 억지로 제 손에 반지를 쥐어주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애원을 하길래 밭 밑에 보이는 하수구에 반지를 떨어뜨렸어요. 무려 1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요. 제가 하수구에 던지니까 전 남편이 사색이 되어서 그게 얼마짜린데 하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얼마짜리긴 이거 10개를 가지고 와도 너랑은 다신 안 만나지, 이 고자 새끼야. 그리고 뒤돌아서 걷고 있는데 슬쩍 전 남편을 보니 하수구에 막대기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 1캐럿짜리 다이아 반지 꺼낸다고요. 그래 봐야 시궁창 냄새가 사라지겠어요. 전 남편 꼴이랑 딱 어울리더라고요. 빛 좋은 개살구죠. 저는 아주 속 시원하게 마침표 찍고 지금은 열심히 회원님들과 요가하면서 마음 다스리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빛 좋은 개살구에 속지 마시고 사람 내면을 보면서 만나세요. 참, 그 사람의 집안도 말이에요. 아무튼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